안녕하세요. 새법률 산책 김슬아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사회에 첫 발을 내딛기가 참 힘들어졌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올해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하면서 사회에 진출해야 하는 대학생들은 물론 적절한 교육을 통해 사회인을 배출해야 하는 대학들도 고심이 많아졌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학의 발전 방향을 결정하는 건 역시 쉽지 않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코너에서는 이와 관련된 내용 준비해 봤는데요. 대학의 올바른 발전 방향과 이를 위한 지원책, 입법 전망대에서 생각해 봅니다. 최근 들어 일고 있는 대학가의 학과 통폐합 움직임.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제 전혀 처음 듣는 그런 학사 개편안인데 당장 내년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니까 그 점이 너무 이제 억울했던 것 같아요. 이에 학과 통폐합 과정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데 대학들이 이제 교육이나 학문의 관점에서 학과 조정을 하지 못하고 취업률 중심이라거나 하는 행정적인 차원에서 조정하는 그런 일을 단시간 내에 하게 되거든요. 올바른 대학 개편과 발전 방향, 이를 위해 필요한 법적 지원책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최근 여러 대학에서 진행되고 있는 학과 통폐합. 이러한 움직임은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대학 구조개혁 평가 기본계획과 무관하지 않은데요. 대학의 정원을 감축하고 부실대학과 법인을 퇴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부는 지난 7월 27일 사회 수요 맞춤형 고등교육 인재 양성 방안을 확정해 중장기 인력 수급 전망을 바탕으로 지역산업 수요와 연계한 대학 학과 간의 정원 조정을 하는 대학에 국고를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산업연계교육 활성화 선도대학 사업, 즉 프라임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한 건데요. 프라임 사업은 대학 간 정원 교환은 물론 대학 내 새로운 학과를 신설하고 통폐합하는 학사 구조 개편과 학문 간 융복합을 유도하는 학과에 대한 유동적 정원제 등 정원 유연화와 다전공을 활성화하는 학사제도 개선으로 나눠 추진됩니다. 세부계획 수립 후 내년 2월부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대학에 최소 50억 원에서 최대 300억 원이 지원될 예정인데요. 대학들의 구조조정이 시급한 원인으로는 학령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점이 꼽힙니다. 실제로 대학 입학 정원과 고교 졸업생 수 사이의 차이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요. 2013년만 해도 7만 명가량 많았던 고교 졸업 인구가 오는 2019년에는 대학 입학 정원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학의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이제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이 저출산 때문에 급격하게 감소되는 거예요.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수능인은 61만인데 18년도에 가게 되면 이제 55만으로 돼가지고 대학의 지금 입학 정원이 56만인데 그거보다 이제 대학 입학 정원보다 학생 수가 적은 결과가 나오고 24년도에는 이제 39만으로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그리 되면 이제 거의 한 7, 8년에 40% 학생들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됐을 때 이 대학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이런 문제들이 구조조정의 이제 첫 번째 필요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 산업의 구조하고 대학의 기능이, 역할과 사회적 기능이 전혀 맞지가 않는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대학의 구조조정이 이제 대단히 절실하고 이런 문제는 거의 한 10여 년 전부터 쭉 제기돼 왔던 문제들이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이런 학과 통폐합이 당사자인 학생들과의 충분한 조율 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학과 통폐합이 진행되고 있는 대학 중 한 곳인 건국대학교. 지난 3월 통과한 학사 개편안으로 인해 예술디자인대의 8개 학과를 6개 학과로 통폐합하기로 결정했고 학생들은 이에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건국대학교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예술디자인대 학생회 등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가 활발히 활동 중이었는데요.
학교 측에서 일방적으로 2016년도부터 개편되는 학사 개편안을 이제 통보했는데 영화과, 영상과를 포함한 예술디자인대학 4개 학과가 2개 학과로 합쳐지고 소비자정보학과랑 경영정보학과가 폐과되고 학과 평가제를 실시해서 거기서 제시한 어떤 가이드라인대로 학과를 매년 평가해서 점수를 매긴 다음에 이제 정원을 조정하겠다. 학교 측에서 하는 얘기에 따르면은 이제 이 개편안이 8개월 전부터 논의가 되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있었는데도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제 전혀 처음 듣는 그런 학사 개편안인데 당장 내년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니까 부당하고 이제 억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알려보자라는 생각으로 이제 SNS 운동, 단식 시위, 서명 운동 같은 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제 청년 실업률이 높은 현실 속에서 학교의 경쟁력은 취업률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면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대학 구조 조정이 이제 필요하고 정부에서 어떤 방향을 세워서 진행하는 것은 이제 어쩔 수 없는 일인데 그 정원 감축을 짧은 기간 내에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대학이 이제 사회적 수요 내지 그 대학을 선택한 학생들의 장래 직업을 어떻게 이제 갖느냐 하는 문제하고 직결된다는 판단 하에서 대학을 전체적으로 이제 사회적 수요에 이제 맞게 개편하겠다 이런 의도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취업률을 중요한 지표로 내세워왔고 그러다 보니까 각 대학들이 취업률 높이는 그런 여러 가지 전략들, 그러니까 취업과 관련된 학과를 장려한다거나 취업과 관련된 그런 교과과정 개편을 한다거나 또 취업이 안 되는 학과를 없앤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이제 거기에 대응해 왔던 거죠. 그렇다면 이 같은 현상에 대해 대학생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한국대학신문이 대학생 1,3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8.9%가 대학 평가 자체는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하지만 62.7%가 대학 평가 지표에 불만을 드러냈는데 특히 평판 사회 진출도, 즉 대학을 취업률로 평가하는 부분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학과 구조조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 수렴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지만 이들의 의견을 반영할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을 보완할 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법안 내용 살펴보면서 올바른 학사 개편 방향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현재 대학에 설치된 대학평의원회에서는 결정권 없이 심의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심지어 대학평의원회가 없는 대학도 있어 사실상 학생들이 학사 개편에 대한 의견을 관철할 방법은 없는 셈인데요. 이에 학과 통폐합 전에 대학평의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이를 확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인데요. 정부가 대학 구조조정 개혁안을 이렇게 발표하면서요.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불가피한 개혁이다. 그러나 대학의 자율적인 정원 감축을 유도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학교 상황들은 대학이 구조조정으로 학교들이 평가받는 대상이 되면서 이 과정에서 소위 이제 비인기 학과라고 할 수 있는 인문학과라던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통폐합의 우선 희생양이 되면서 학생들의 학습권도 없어지거나 중장기적으로는 대학의 고유 기능, 필수적인 기능들을 다 잃어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제가 발의한 고등교육법은 구조조정을 포함한 학교 운영의 주요 사항들을 대학의 모든 구성원들이 대학 평의회라는 구조 안에서 민주적으로 좀 토론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조속한 통과가 좀 필요하고요. 입학하자마자 한두 달 사이에 본인이 입학한 학과가 없어진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대학평의원회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신설하도록 했습니다. 즉 교직원과 학생으로 구성되는 대학평의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해 학부와 학과, 전공 등의 신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내용을 심의하고 의결하도록 했습니다. 또 대학평의원회는 11명 이상 20명 이내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되 교수와 직원, 학생 중 각각의 구성 단위를 대표할 수 있어야 하며
이 중 학생 평의원은 정수의 10분의 3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또 학부와 학과, 전공을 신설 또는 통폐합하려는 경우 매 입학년도의 2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대학 평의원회의 심의 의결을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했습니다. 대학 평의원회를 통한 의견 수렴과 더불어 학사 개편 과정에서 기초 학문에 대한 고려도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회의 수요에 부응하는 측면과 어떤 기초 학문을 형성하고 또 어떤 인간의 인간다움, 소양 교육을 하는 그런 기능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해야만 대학의 본래적인 기능이 살고 그것이 대학을 선진화하는 길이다 하는 인식을 하면서 다시 말해서 기초 학문과 인문 교육도 대학에서 상당히 자리 잡을 수 있게끔 배려를 하면서 이제 정책을 그 방향으로 짜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대학이란 곳은 자율성이 유지돼야만 제 기능을 발휘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학 나름대로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이제 대학을 조정해 나갈 때 장기적으로 이 대학의 구조 조정이 정말 한국 대학의 여러 가지 고질적인 문제를 크게 개혁하는 그런 기회로 변모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향후 학사 운영 관련 논의 시 대학 구성원 간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대학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할 시점입니다. 엄연히 학생들은 이제 교육,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또 이 교육 자체는 이 국가가 그 학생들 한 명 한 명에 가지는 책임, 국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은 이제 대학 평의회를 둔다 안 둔다, 의결권을 준다 이 논의를 하지만 어쨌든 이 구조조정을 하는 태도나 제도 전반적으로 그 철학이 얼마나 부재한지 좀 여실히 보여지는 그 2015년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빨리 통과시키는 것과 동시에 저는 대학교를 뭐 취업하기 전에 거쳐가는 단계가 아니라 영원히 계속돼야 될 어떤 교육을 담당하는 산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을 이렇게 경제적인 논리로 다 손과 발을 잘랐을 때 이거는 대한민국이 그대로 그 자리에 멈춰버리는 그 효과를 낳는다. 그렇게 엄중히 경고를 하고 싶습니다. 대학이 살아있어야 한국 사회라는 생명체가 건전하게 자라날 수 있다는 걸 같이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학을 일컫는 말 중에 지성의 상아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코끼리의 상아를 쌓아 올린 탑이 상아탑인데 구하기 힘들고 귀한 것을 의미하죠. 그만큼 대학에서 연마하는 학문을 어렵게 노력해서 이룩한 성과로 보고 상아탑에 비유한 겁니다. 대학이 이러한 지성을 지켜나가는 본연의 역할을 유지하면서 청년 실업 극복에 일조할 수 있도록 관련법의 뒷받침이 절실한 때입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살펴본 법안들과 관련한 신중한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편견이란 벽에 가로막혀 고통받고 있는 장애인들. 그중에서도 우울증, 정신분열병 등을 앓고 있는 정신장애인들의 경우 강제 입원에 노출되기 쉽고 부정적인 인식 탓에 교육과 취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행 장애인 관련법은 신체적 장애인 위주의 지원과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어 정신장애인의 복지 지원과 권리 보호를 위한 별도의 법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법안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하여금 정신장애인 지원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중앙정신장애인 복지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하는 안을 마련했습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한 복지 서비스 개발, 고용, 직업훈련 및 심리, 사회적 재활 지원 등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50층 이상의 초고층 건물이 증가하면서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초고층 건축물은 그 특성상 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하면 진압 장비와 구조 인력 진입이 어려운 탓에 구조에 제약이 따를 수 있어 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관리 감독과 교육이 필수인데요. 이에 현행법상 건축물의 관리 주체가 지정한 총괄 재난관리자가 근무자와 거주자를 대상으로 재난교육, 훈련을 실시하고 종합방재실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총괄 재난관리자에 대한 실무교육 이수 등의 규정이 미비하고 종합방재실을 설치 기준에 맞지 않게 운영하더라도 계도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 이에 새누리당 정용기 의원이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에서는 총괄 재난관리자가 국민안전처 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시도지사 등은 재난관리자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교육을 받을 때까지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마련했습니다. 또 종합방재실이 설치 기준에 미달될 경우 관리 주체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노년기의 건강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혈압도 자꾸 오르락내리락 거리고 콜레스테롤도 좀 뛰고 그래요. 솔직한 얘기로 그 나이 들면 영양가를 좀 많이 섭취해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당뇨, 고혈압 등 노인성 질환을 개선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균형 잡힌 식생활을 통한 영양관리가 중요하지만 현행법상 재가 노인에게 영양관리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대책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이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에서는 현행법상 신체, 가사활동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로 정의하고 있는 장기요양급여에 영양관리를 추가하고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중 재가급여 항목에 방문 영양을 신설하는 안을 마련했는데요. 이에 장기요양요원이 의사 또는 한의사의 방문 영양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식사 및 식사요법 지도와 영양 상담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세계에서 노인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일본의 경우 지난 2005년부터 노인을 위한 장기 요양보험인 개호보험에서 영양케어 매니지먼트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있는 만큼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복지 정책이 마련되길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법률 정보를 알기 쉽고 재미있게 전해드리는 새법률 생활백서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일지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새법률 생활백서 오지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납세의 의무를 잘 지키고 있는데요. 그런데 잘못된 세금이 부과가 되면 참 난감하죠. 특히 영세 납세자 같은 경우에는 이의 신청을 하고 싶어도 부담이 되고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 영세 납세자들을 위해 국선 대리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새법률 생활백서에서 확인해 보시죠. 국선 대리인 제도는 영세 납세자에게 무료로 불복 대리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로 청구세액이 1,000만 원 이하이고 보유재산이 5억 원 이하인 영세 납세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난해 3월 처음 국선 대리인 제도가 시행된 후 이용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이에 대한 문의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굉장히 바빠 보이시는데요. 네. 요즘 이 국선 대리인과 관련해서 신청이 많이 들어오나요? 일주일에 5건에서 6건 정도 들어오고 있고요. 작년보다는 소폭 증가했습니다. 어떤 경우에 국선 대리인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 요건이 청구세액 1천만 원 이하로, 재산 요건은 5억 원 이하로, 그리고 청구 그 세목이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가 아닐 경우가 해당이 되는지를 정밀하게 검토를 한 후
이 요건이 해당이 될 경우에 그 이의 신청 그 청구인과 국선 대리인을 지정을 하여 통지를 하고 이의 신청 그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국선 대리인 제도가 시행되면서 납세자들의 이의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인용률도 시행 전 16%에서 30%로 2배 가까이 상승했는데요. 김성민 씨도 그중 한 사람입니다. 200만 원에 가까운 과세에 대해 국선 대리인을 통해 이의 신청 후 환급을 받았는데요. 김성민 씨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경기도 성남에서 치기공사로 일하고 있는 김성민 씨는 지난해 연말정산을 하며 한바탕 곤욕을 치렀는데요. 이전 직장에서 받지도 못한 급여에 대한 소득세가 청구됐기 때문입니다. 월급을 못 받는 상황에서 이제 세금을 내라고 이제 고지서가 왔는데 회사에서는 월급을 지급을 한 걸로 이제 서류를 올리고 저한테 이제 월급을 세금 고지서가 날라온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그 월급도 못 받았는데 억울하잖아요. 세금까지 내야 되니까. 이전 직장에서 체불된 임금은 약 5천만 원. 이에 대해 약 200만 원의 세금이 나온 건데요. 김성민 씨가 이의를 제기하자 세무서에서는 서류상 급여가 지급된 걸로 처리되어 정정 신고를 하기 전에는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회사가 완전히 망했고 사장님도 도망 다니고 있는 상황이고 연락이 안 되니까는 그냥 어쩔 수 없어가지고 그 정정 신고를 못 하게 된 거죠. 그럼 어떻게 이 국선 대리인 도움을 받게 되신 거예요? 이의 신청 제기를 하면서 모든 서류를 다 제출하고 그리고 이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도중에 납세자 보호과에서 이제 연락이 온 거죠. 국선 대리인 제도가 있다. 어떻게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 김성민 씨가 국선 대리인을 소개받고 찾아간 분은 베테랑 회계사이자 국선 대리인으로 활동 중인 구상수 회계사인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구상수 회계사입니다. 구상수 회계사는 국선 대리인 제도가 처음 시행될 때부터 참여해 왔는데요. 처음에 어떻게 이 국선 대리인 활동을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한 10년 전쯤에 제가 온라인에서도 무료 자문 활동을 많이 했었고 한 3년 넘게 무료 자문을 많이 했었는데요. 대리인을 선임 못하는 개인분들이 이제 인터넷 통해서 자문을 의뢰할 때 그때 이제 뭐 제가 개인적으로 봉사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답변을 받아서 세금을 돌려받고 이런 분들이 이제 많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보람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마침 작년도에 국선 세무 대리인이 처음 만들어진다고 해서 제가 응시를 해서 지금 1년 반 정도 된 상황인데요. 김성민 씨 국선 대리인 업무를 맡으셨는데요. 그 김성민 씨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김성민 씨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 문제였는데요. 임금을 받지 못했지만 그 이전에 근로했던 그 회사에서 받아야 될 급여도 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이 된다라고 봐서 과세를 한 사례이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김성민 씨는 임금을 받지 못했는데 이게 왜 과세 대상이 되냐라고 이제 이의 신청을 한 사건이고요. 따라서 세법에 대한 지식이 없는 김성민 씨로서는 속수무책의 상황이었는데요. 국선 대리인을 만난 후 해법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김성민 씨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결론이 난 건가요? 김성민 씨 사례와 부합하는 심사례와 조사 심판례를 제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찾아가지고 그걸 이제 과세완청에 보여주고 과세완청에서 받아들여진 좀 특이한 케이스로 납세자가 지금 한 200만 원 정도의 소득세가 과세가 됐었는데요. 일단 전액 과세하지 않는 걸로 일단은 결론이 났습니다. 이처럼 국선 대리인 제도를 통해 소송 비용 없이 체계적인 불복 대응을 할 수 있어 이용자들의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데요. 다만 국선 대리인 제도 신청 시 부가가치세는 각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서, 소득세, 양도세 등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다가 신청하면 됩니다. 국선 대리인 제도가 시행 1년을 맞았는데요. 그동안 성과는 어떤가요? 국선 대리인 제도를 시행한 이후 금년 6월 말까지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영세 납세자 1,029명 중에서 약 55%에 해당하는 568명이 국선 대리인 선정을 신청하였고 그분들에게 무료로 국선 대리인을 지원하였습니다. 경제적 취약계층의 권리 구제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국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보니까 어떤 것 같으세요? 혼자 막 뛸 때는 이제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는
그냥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되나, 요번에 또 뭘 해야 되나, 그런 게 이제 조금 힘들었죠. 그래도 지원을 해주고 하시니까는 좀 든든한 것 같아요. 회계사님 아직 얼굴은 못 뵙지만은 덕분에 아주 좋은 결과가 있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힘이 됐습니다. 나중에 만나서 소주 한잔 하시죠. 국선 대리인 제도를 통해 소액 영세 납세자들이 더 이상 세법 지식의 부족으로 권리 구제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휴가철 피서지마다 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올해부터는 피서지에서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달부터 피서지에서 담배꽁초나 휴지 등을 버리면 과태료 5만 원, 이 피서 중에 발생한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면 과태료 20만 원이 부과되니까요. 내가 만든 쓰레기는 꼭 수거해서 지정된 곳에 버리셔야겠습니다. 세법률 산책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알찬 법률 정보로 찾아올 테니까요.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